2024년 감정평가사 31번부터 40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을 딱 보게 되면 키워드는 요거를 싹 봐도 솔로우 성장 모형이 있구나. 그러면서 솔로우 잔차. 솔로우 잔차는 이제 바로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기술 진보율인데 기술의 단위를 측정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차 이렇게, 그리고 자본 증가율 앞에 자본 분배 몫을, 노동 증가율 앞에 노동 분배 몫을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 노동과 자본의 분배 몫은 2분의 1씩 2분의 1씩, 그렇죠? 그리고 자본 증가율은 4%, 그리고 노동 증가율은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잔차에 해당하는 기술 진보율은 4%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쉽게 문제가 풀렸고요. 솔로우 잔차는 기술 진보율이다. 자, 그럼 이제 32번은 한국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각각 3%와 5%다. 자, 인플레이션율이 나라마다 오는 것은 이자율 평가설입니다. 그런데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이 동시에 성립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한국의 명목 이자율, 그리고 한국의 명목 이자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하나하나씩 쪼개보는 겁니다. 자, 구매력 평가는 이렇게요. 환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절대적 구매력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1달러에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을 우리나라에서는 얼마에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절대적 구매력 평가 명목 환율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뭐랬어요?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백분율, 백분율 더하기로, 나눠주고 있으면 빼기로. 따라서 변화 정도는 국내 물가 상승률에서 외국의 물가 상승률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대적 구매력 평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 빼기 5%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를 보통 수업 시간에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자율 평가설입니다. 아직 무위험, 유위험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잘 보세요. 1달러에 지금 1,000원 한다고 볼게요. 1달러에 1,000원 한다고 볼게요.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갈 겁니다. 1달러는 미국에다 맡겨두는 거야. 그러면 1달러가 얼마가 되냐면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고려한 것만큼 뻥튀기 되는 거지. 만약에 미국의 이자율이 10%다 이러면 1달러가 1.1달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1,000원을 우리나라 은행에다 넣어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R, 우리나라 이자율만큼 원금과 이자율이 변하겠죠? 곱하기 1,000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쪽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원래의 환율이 되는 거죠? 이것은 원래의 환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정리를 한번 해보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자율 평가설은 원래의 환율이 있었다. 그러면 밑에는 뭐가 붙는다? 1 플러스 RF가 붙고 1 플러스 RF 1달러에다가 원금과 이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위에다가는 1,000원에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국내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환율이 있는 거지.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의 이자율, 외국의 이자율이 붙어가지고 결국 그 비율만큼 이자율이 붙고 이자율이 붙어가지고 돈을 얼마나 뻥튀기 시켰느냐? 그걸로 살펴보는 것이 그 다음에 환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쉽죠? 그죠? 네. 그러면 요거, 요 밑으로 요렇게 한번 내리면 요거 이 환율이 얼마나 변화하는 정도고, 자,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된다 그랬죠? 아래서 외국의 이자율을 빼면 어림산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자율 평가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역시 똑같이 변화해야 되는 거죠. 두 개가 똑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이자율이 5%고 똑같이 유지되려면 여기가 얼마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역시 3%가 와야 되는 겁니다. 쉽죠? 네. 구매력 평가, 이자율 평가 3%. 그리고 딱 보자마자 한국 3%? 미국의 인플레이션 5%? 명목 이자율 미국이 5%? 어이구, 그럼 한국도 명목 이자율이 3%가 돼야 되는구나.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스몰 y가 있습니다. 0.5가 있고 스몰 k가 있고요. 위에 0.2가 붙었어요. 이건 어디다? 바로 솔로우 경제성장 모형이다. 그렇죠? 그럼 솔로우 경제성장 모형은 무엇을 찾아야 된다? 1인당 자본 축적 방정식 또는 유효 노동당 자본 축적 방정식. 이건 꼭 찾아야 되는 거지. 이건 항상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준재 상태의 1인당 자본량은 황금률 수준과 같다. 황금률이라는 건 뭐예요?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할 때의 자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지? 야, 이거 좋은 문제다. 자, 그럼 이제 또 가봅시다. 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식 있죠? 자본 축적 방정식은 뭐라고요? 1인당이니까 앞에다가 S 저축률을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사람 태어나는 것만큼 달아 없어지는 것만큼 1인당 자본을 대줘야 한다. 필요 투자액이 있다고요. 자, 숫자는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그렇죠? 이 수식을 만족하는 값은 1뿐이 없습니다. 그렇지? 어렵게 나오면 그냥 1이라고 하면 돼. 여기 또 보면 1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자본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그럼 잘 보세요. 1인당 소득에서 1인당 저축을 빼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야. 자본 축적 방정식에서 SFK는 N 플러스 델타 K와 같아야 된다고요? 결국 뭐다?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할 때 미분한 것은 N 플러스 델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미분했을 때의 값이 N 플러스 델타가 돼야 된다고요. 자,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 한 번 미분했을 때 0.1이 돼야 돼. 그럼 이것도 잘 보면 왔다 갔다 하더라도 KG는 1이에요. 자, 스테디 스테이트도 1이고 골든 룰, 황금률화에서도 1이고 그러면 정체가 된다면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된 거야. 만약에 1인당 자본이 1보다 크다면 오버된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감가상각이 더 많고 인구 증가율이 더 많으니까 1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1인당 저축이 1인당 필요 투자보다 크니까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만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K스타와 KG는 1이야. 현재 1인당 자본량이 K스타보다 높다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1인당 실제 저축액보다 1인당 필요 투자액이 더 많은데 저축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돼? 1인당 자본은 감소하게 되고 1인당 투자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현재 1인당 자본량이 2일 때는 감가상각이라든가 인구 증가율을 실제 저축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1인당 저축보다 크다. 똑같은 표현이었어. 하여튼 기억 니은은 옳지 않은 거죠. 그리고 밑에 쑥 보면 디귿 니은은 당연히 맞을 거야. 근데 왜 옳은 표현인지 보자.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 현재 1인당 자본량에 관계없이 작건 크건 그렇죠? 1인당 자본량이 어디에 있건 다시 글로 수렴하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 얘기합시다. 1인당 자본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가면 1인당 자본과 1인당 소득은 변화가 없어. 하지만 그렇죠? 한 나라의 경제 성장과 자본 증가율은 N씩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저거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지. 근데 만약에 유효 노동력당으로 한다면 이제 뭐가 등장한다고요? 기술 진보율만큼도 총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 성장률과 자본 증가율이요. 그럼 1인당은 뭐냐? 여기서 인구 증가율을 빼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유효 노동력당은 변화가 없고 1인당은 인구 증가율, 기술 진보율만큼. 그러면 총은 M 플러스 G, 인구 증가율과 기술 진보율만큼만 커지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1인당 자본으로 생산함수를 표현했고 1인당 생산량의 변화율,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은 스테디 스테이트 변화가 없다. 맞죠? 그리고 균제 상태의 1인당 자본량은 황금률 수준과 같다. 우리 문제를 풀어봤죠? 1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했던 풀이는 필요가 없다. 왜? 기역과 니은. 그죠? 저 K스타만 찾았어도 벌써 얘기는 다 끝나는 거였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옳지 않은 거니까 날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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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숫자를 실제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는 꼭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정 환율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정부가 시장의 균형 환율보다 높은 수준의 환율을 설정했다. 지금 실제로는 1달러하고 1,000원하고 딱 맞바꾸면 안성맞춤인데 이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1달러에 1,200원으로 지금 맞바꿔주기에 맞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원래 1달러하고 1,000원하고 바꿔야 되는데 1달러에 1,200원으로 바꿔놓은 거야. 실제 가치는 1달러에 1,000원인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주머니 속에 있는 달러 빨리 꺼내. 1,200원으로 바꿔. 야, 이거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1,000원뿐이 못 받아. 빨리 바꿔. 그렇죠? 빨리 바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고요. 그것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미국의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야, 빨리 한국으로 가자. 빨리 한국으로 가자. 어떻게 해요? 지금 가면 1달러랑 1,200원랑 바꿔준단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1달러에 1,000원 되면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1달러에 1,000원으로 바뀌었으니 1.2달러라는 걸 만들어서 갖고 올 수가 있게 된다. 그렇지? 그거를 바로 머릿속에다가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볼까요? 1달러에 1,000원이 정상인데 1달러에 1,200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야, 달러 가지고 가자. 환투기로 이득을 얻자. 그렇죠? 예. 우리나라로 달러가 막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그럼 1,200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돈도 풀어줘야 되는 거지. 국내 통화금이 증가한다. 투기적 공급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달러가 많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증가하겠죠. 예. 기업과 니은은 틀린 겁니다.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 중앙은행은 독립적으로 통화 공급을 결정할 수가 없다. 왠지 한번 볼까요? 지금 고정환율 제도잖아. 우리나라 돈 풀었다.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 환율은 상승할 압력을 받는다.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는 중앙은행은 먼저 나서는 게 아니다. 삼불어치기라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투자자들이 국내 통화의 평가 절상을 기대하게 되면 야, 우리나라 통화가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거야. 이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국 통화 표시 환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1달러에 1,200원 하던 것이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서 1달러에 1,000원이 될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평가 절상을 기대하게 된다면 국내 통화로 계산된 외국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다. 외국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1달러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그렇죠? 네. 자, 국내 통화의 평가 절상이다. 잘 보세요. 내가 1달러에 1,000원을 가지고 1달러를 바꿔서 미국으로 갔어. 그렇지? 미국으로 갔어. 그래서 1.1달러를 만든 거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냥 수익을 그대로 납두고 보세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 우리나라 돈에 대한 가치가 커졌단 말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 더 많은 달러를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하는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채권을 생각하면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SLM 모형이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탄력성이 나오고 기울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일단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이 아니라 무한대요. 자, 항상 화폐 시장은 내 기준으로 보는 거야. 여러분들 이자율이 올라간다면 주머니 속에 갖고 다니시겠어요? 친구한테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려고 할 거라고요. 나는 돈을 안 갖고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따라서 이자율이 올라간다면 친구야, 내 돈 가져가라. 내 돈 가져가라. 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네, 내 돈 가져가라. 라고 하는. 근데 그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럼 어떻게 돼?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때, 야, 내 돈 가져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LN 곡선은 수평으로 거지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LN 곡선 유도하는 과정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소득이 증가했어. 우리에 대한 화폐, 우리 화폐에 대한 욕심이 커졌어. 이자율이 올라가려는 압력을 받겠지. 근데 다른 친구들이 야, 내 돈 빌려가. 서로 자기 돈 빌려가라고 막 하면 이자율이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LN 곡선은 수평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화폐수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 이 돈을 활용하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이자율을 올려서 돈을 빌려고 한다면 내 돈 빌려가라. 근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그러더라. 그럼 이자율이 실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유동성 함정이. LN 곡선은 수평선입니다. LN 곡선이 수직선이고 IS 곡선이 우하향이라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생산활동이 커지겠지. 그렇죠? 화폐에 대한 초과 수요가 되겠지. 명목이자율은 올라가겠지요. 근데 LN 곡선이 이렇게 수직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생산활동은 변화가 없이 이자율만 올라가. 그러면 생산활동은 원래대로 돌아가. 그러면 정부 지출이 증가한 것만큼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킨다고요. 그것은 바로 시장 바깥으로 내몬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구축 효과, 이 구축이 한자로 하면 뭐랑 똑같냐면 해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축함하고 똑같은 거야. 외국 배들이 쳐들어왔다. 구축함이라는 건 뭐야? 밀어내는 배들이거든요. 밀어내는 배들이야. 밀어내는 배들. 완전하게 밀어내야 되겠지. 정부 지출이 증가한 것만큼 완전히 민간의 투자를 밀어낸다. 예. LN 곡선이 수직선일 때, 그렇죠? 완전한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 옳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IS 곡선은 수평선이고 LN 곡선이 우상향이라면 돈을 풀어도 이자율을 변화시키지 않고 소득만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네.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 왜 그렇다? IS 곡선이 수평선이라는 것은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상태다. 돈 풀었다. 그랬더니 나 빌려줘. 바로 투자로 늘려가게 된다고요. 나 빌려줘. 그러니까 이자율이 거의 떨어지지 않고 수평선이니까 거의 안 떨어지는 거죠. 예, 소득 수준만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고. 자, 딱 보니까 피구 효과가 나타나죠. 자, 피구 효과 농담 한마디 해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 공부할 때 아담 스미스가 계셨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쭉 내려오지요. 그다음 아담 스미스 고전학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그분이 고전학파인지 아닌지 모르고 밑에 있는 분들에게 쭉 내려다 오면 마샬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샬. 경제원론이라는 책을 제일 처음 쓰신 분이 마샬 선생님이십니다. 마샬.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많은 학생들이 있었겠죠. 훌륭한 많은 학생들이 있죠. 그 중에 한 학생이 케인즈입니다. 케인즈. 여러분들 케인즈 많이 들어보셨죠?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 그렇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교수 자리는, 경제학과 교수는 마샬 선생님 뿐이 없습니다. 그 학교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옛날 사람에서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거기에 그 주인공이 과장이라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있죠? 예. 그때도 경제학과 교수는 곧 학과장이야. 그 사람만 교수고 나머지는 다 강사란 말이야. 그럼 마샬 선생님이 은퇴할 때는 지도 학생들 중에 똑똑한 사람한테 뭐 똑똑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무슨 관계가 많으니까 자기 자질을 툭 넘겨주고 네가 앞으로 교수야 이렇게 해준다고요. 근데 케인즈는 교수가 아닙니다. 그냥 강사였습니다.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피구요. 이 피구요. 허리를 피구 교수가 됐다. 피구 효과입니다. 잘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강사보다는 교수가 그래도 신원보장도 되고 돈도 좀 받겠지. 그래서 피구 자산 효과다. 그래서 소비가 자산부에 영향을 받을 때 피구 효과다. 그래서 이런 예도 있죠. 이자율이 떨어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는 올라가게 된다. 나는 더 부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는 것도 피구 효과고,
나는 화폐를 가지고 있다. 물가 수준이 떨어진다. 나의 화폐의 가치는 더 커지게 된다. 더 많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가 있다. 피구효과다. IS 곡선이 우하향할 때 IS 곡선의 위쪽, 사실 IS 곡선은 위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보다 많이 만드느냐 오른쪽입니다. 초과 공급이죠. 균형보다 적게 만든다. 사실은 왼쪽이지. 근데 IS 곡선 밑이 될 수도 있지. 그럴 때는 초과 수요가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표현이 되는 거죠. 2번이 옳은 표현입니다. 구축효과. 자, 그러면 이제 또 36번 한번 볼까요? 키워드는 ISL은 모형이야. 근데 또 다른 키워드가 있네. 긴축 통화정책이래요. 그리고 IS 곡선도 주어졌고 실질 화폐 수요도 주어졌고 그렇죠? 그리고 물가 수준이 주어졌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명목 화폐 공급량도 주어져 있네.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실질이 나오면 여기만 보는 겁니다. 여기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여기만 보는 겁니다. 그럼 화폐 시장이 균형될 때는 여기에서 주어지는 P를 쓰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어지는 40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40은 3i-r이 될 때 화폐 시장의 균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기반으로 문제 풀어봅니다. 자, 그래서 자, R은 120-5i 그렇죠? 그리고 M은 아까 넣었잖아? P는 1 통화량 그치? 근데 저는 그냥 살려둘 거예요. 왜 살려두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왜 살려두는지 한번 봐봐. 문제가 뭐냐면 현재 명목화폐 공급량이 40일 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5만큼 이자율을 올린대. 그러면 지금 명목화폐량의 균형인 이자율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 이자율을 올리느냐 떨어뜨리느냐. 근데 긴축통화정책이라고 했으니까 현재보다 이자율을 5만큼 올린대. 그럼 현재 이자율을 5만큼 올리려면 명목 통화 공급을 얼마로 줄여야 되는지 맞춰봐야 되겠죠. 결국 생산물상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맞출 때 뭐하고 뭐를 살려놔야 된다? M하고 R을 살려놔야 된다고요. M하고 R을 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에서 M하고 R을 살리려면 요 놈을 없애야 돼. 요 놈. 여기다가는 3을 곱해주고 여기다가는 5를 곱해준단 말이야. 그리고서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더해주면 요렇게 수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명목 화폐량이 40이라고 했으니 여기다 40을 넣어. 200이야. 넘어가. 160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자율은 20이라는 걸 알아. 됐어. 그런데 뭐? 긴축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5%포인트 이자율을 올린다고 했어. 그럼 여기다 다시 25를 넣는 거지. 자, 숫자 잘 딱딱 떨어지죠? 25. 예. 그럼 160이야. 160. 161을 5로 나누면 32가 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지요. 그렇죠?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여러 번 풀려고 하지 마시고 생산물시장의 균형식, 화폐시장의 균형식. 그렇죠? 우린 뭐와 뭐의 관계를 보려고 한다? M과 R의 관계를 보려고 한다. 뭐를 곱해줘야 되는지 뭐를 곱해줘야 되는지 Y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런 다음에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8, 그렇죠? 40에서 32로 줄여야 된다. 8. 자, 이제 37번 한번 볼까요? 자, 현재 한국에서는 5,000원. 미국의 햄버거 가격은 5달러. 일물일가. 그렇죠? 일물일가. 예. 구매력 평가. 그러면 5달러하고 5,000원하고 맞바꾸는 거니까 1달러하고 1,000원하고만 맞바꾸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 한번 합시다. 이건 시험장에 가기 전에 머릿속에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지. 명목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국 통화 표시 환율입니다. 자국 통화 표시 환율이요. 그래서 1달러에 얼마 하느냐. 1달러. 근데 사실 구매력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1원으로 우리나라 물건 몇 개 살까? 미국의 1달러로는 물건 몇 개 살까? 사실은 요게 구매력 평가야. 근데 이거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더 쉽게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그 얘기가 온전한 물건 하나 사려면 1달러 필요해. 온전한 물건 하나 사려면 얼마야? 1,000원 필요해. 온전한 물건 하나 사려면 5달러. 온전한 물건 하나 사려면 5,000원. 1달러 1,000원. 이렇게. 예. 그런데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주는 것은 명목 환율이 아니라 실질 환율이다. 왜냐하면 명목 환율이 구매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요놈이야, 요놈. 근데 요놈은 어차피 달러분의 원, 달러를 곱하니까 위에 것도 원이고 밑에 것도 원이라 이거지. 근데 만약에 이것이 1보다 큰 값이다. 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똑같은 돈 주고 물건을 사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미국에서는 2배 값을 줘야 된다는 얘기야. 2배 값을. 2개를 사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2배 값을 원화로 줘야 된다는 얘기요. 미국에서 사시겠습니까? 안 사지. 수입은 줄어들게 되겠지. 그럼 미국 애들은 어떻게 돼? 우리나라 물건을 사가져 갈 거라고요. 따라서 실질 환율이 1보다 클 때는 수출은 증가한다. 1보다 작을 때는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P분의 EPF 꼭 기억하시고요. 장기에는 1로 수렴을 한다. 자, 그러면 기억은 어떻게 되는 거야? 5달러에 5,000원이니까 1달러에 1,000원. 오케이. 이건 옳은 표현이다. 변동 환율 제도화에서 현재 환율이 1달러에 1,000원 구매력을 알려주는 환율이 아니라 1달러에 1,100원 있어. 자, 여기서 표현 한번 봅시다. 실제 가치는 1달러에 1,000원인데 외환시장에서 1달러에 1,100원으로 거래되고 있다면 외환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가치를 어떻게 더 낮게 보고 있다는 얘기지. 외환시장에서는 구매력 평가보다 저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장난 잘 하셔야 돼.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고, 자, 이제 써보자. P분의 EPF니까 장기적으로는 1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대로 적용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1보다 더 큰 거지. 왜냐면 여기가 1달러에 1,000원이 되면은 1인데 더 높은 거니까 1보다 큰 거지.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고 미국의 햄버거 환율이 위에 게 변하지 않는다면 위에 게 더 큰데 1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햄버거 가격이 올라가 주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 얼마나 올라가면 될까? 5,500원으로 올라가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1달러에 1,100원으로 유지가 되겠지.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예. 자, 그러면 변동 환율 제도화에서 현재 환율이 1달러에 1,100원이다.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구매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외환시장에서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고, 자, 이제는 요거 한국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얘네들이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놈은 1달러에 1,000원으로 내려와야지만 1이 되겠지요. 그래서 P분의 EPF의 관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이다. 자, 경제학파 바로 갈게요. 일단 경제학파 줄을 한번 세워볼까? 고전학파, 개인즈학파 둘을 엮어 ISLM, 신고전파 종합. 그러면서 네가 좋네 내가 좋네 ISLM도 통화정책이 유리하네 뭐 효과가 있네 재정정책이 유리하네 막 말이 막 섞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새로운 고전학파, 새로운 개인즈학파. 고전자가 들어간다. 시장에다 맡기자. 신축적인 가격 조정. 케인즈라는 말이 들어간다. 경직성.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더라도 웬만한 건 다 풀립니다. 자, 가봅시다. 새 케인즈 학파. 그렇죠? 경직적이라고 했지? 경직적이라면 뭐야? 하향이야. 이렇게. 새 케인즈 학파. 경직성. 새 케인즈. 화폐 중립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 고전학파. 화폐 중립성. N분의 PY. 화폐 수량설. 그러면 새 고전학파로 가더라도 옛날에 있는 분들의 생각을 가져오는 거죠.
3번. 그러나 통화주의자들, 고전학파 옆에 있던 통화주의자들은 단기에서조차도 MV는 PY였어. 그렇지? 그러나 이제 새 고전학파 가면 일시적으로 안 그럴 수도 있다 얘기지. 단기와 장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네. 하여튼 화폐 중립성은 고전자 붙는 걸로 붙여줘야 되고,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은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은 새 고전학파다.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은 돈이 문제다 MBC, 실물이 문제다 RBC. 네. 따라서 RBC는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인 겁니다. 그래서 각 경제 주체들은 최적화를 하고 있는 거야. 예. 5번. 새 고전학파 메뉴 비용. 메뉴 비용, 가격 경직성, 새 케인즈 학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되십니다. 자, 여기요. 요게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건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문제 보세요. T기의 실업률은 10%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50%고 T 시점과 T 플러스 1 시점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변화가 발생한다. 실업률은 이거 뭐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야? 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문제고 정신 차리라는 더하기 빼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구직률이라는 건 뭐지? 실업자가 직장을 찾는 거야. 실업자에서 취업자로 가는 거지. 구직을 단념하여 비경제활동 인구로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돼? 경제활동 인구가 주는 겁니다. 실업자의 수가 줄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취업자 중에서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한다. 취업자에서 실직이 됐다. 경제활동 인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구직활동을 한다. 실업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비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경제활동 인구가 느는데 어디에서 는다? 실업자에서 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1%라는 거 있어. 그리고 1%보다 작은 건 없죠? 기준을 한 명으로 잡는 겁니다. 기준을 한 명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세팅을 했냐면 잘 보십시오. 일단 자, 한 명으로 잡으려면 실업자가 100명을 있어야 돼. 그렇지? 응. 그런데 실업률이 10%라니까 취업자는 900명이 있어야 되겠지. 이 그림 그리실 줄 알죠? 생산 가능 인구,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는 취업자와 실업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설정했냐면 여기 1000명, 여기 100명, 여기 900명. 그렇죠? 그럼 세팅이 딱 끝난 거야. 세팅이 딱 끝나고 이제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 20%. 실업자 20은 감소하고 어디로 넘어간다? 취업자로 넘어갔어. 그러나 경제활동 인구는 변화가 없습니다. 구직을 단념하여 비경제활동 인구로 간다. 10%. 실업자 10명이 어떻게 되는 거야? 비경제활동 인구로 가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생산 경제활동 인구는 10% 줄어들게 되는 거야. 비경제활동은 10%가 아니라 10명 감소하고 10명 증가하는 거 지금 한 명 한 명 세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취업자 중에서 실직하여 구직 활동하는 비율로 갔다. 1%. 근데 잘 보세요. 여기 900명이라고 했잖아. 이 중에서 1%가 실직을 하게 되는 거야. 실업자 9는 증가하고 취업자 9는 감소하게 되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구직활동을 한다. 잘 보세요. 여기 비경제활동 인구 1000명이 있는데 1%가 일자리 구하러 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비경제활동 인구 10명 감소.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 중에 10명이 늘어나는데 어디로서 늘어난다? 실업자에서 10명 늘어난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비경제활동 인구 10 증가인데 여기 비경제 10 감소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경제활동 인구 수는 변화가 없다고요. 자, 그럼 이제 실업률 찾으러 갑니다. 그렇지? 실업률 찾으러 간다. 자, 여기 밑에 그렇죠? 실업자 그렇죠? 100명이 있었습니다. 원래. 여기서부터 봅시다. 수명 감소했습니다. 10명 감소했습니다. 9명 증가했습니다.
10명 증가했습니다. 8, 9 나오죠? 전체 1000명은 변화가 없다고 했잖아. 예. 8.9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유를 갖고 조금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테니까 몇 초 안에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지. 그렇죠, 대표님? 100점을 맞으려면 이거 같이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다면 이거 하나 정도는 패스해도 됩니다. 근데 아까 하나 패스했네? 아이고, 두 문제 패스했네. 그래도 92점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8.9. 이렇게 퍼센트가 많이 나오는 것은 숫자 세팅 연습을 하자. 숫자 세팅 연습을 하자. 예. 자, 이번에 한번 봅니다. 이제 39번도 풀었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키워드는 통화승수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통화승수 계산하는 게 여러 가지인데 제가 한번 잘 볼게요. 요 개념서부터 잘 잡아야 돼. 본원 통화라는 것은 우리들 주머니 속에 있는 게 있고 지급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야 니네 시중은행들 갖고 있지만 이게 돈 갖고 튈 놈들 야 일단 갖고 와. 인출 부도 사태가 날 수 있으니 야 그 돈 일정 금액은 우리 은행으로 갖다 놔. 이렇게요. 어차피 찍어놓은 중에 본원 통화 중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주머니 속에 있는 현금과 은행을 통해 가지고 뻥튀기가 되는, 근데 뭐 배웠다는 사람이 뻥튀기 이러면 안 되겠죠. 신용 창조 효과에 의해서 늘어나는 양들은 바로 저축을 통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될 때 잘 보세요. 만약에 K가 그렇죠? 현금 예금 비율이다. 이렇게. 그러면 지급 준비율은 예금 중에서 지급 준비율의 비율을 표현한다고요. 이걸 가지고 현금 예금 비율입니다. 현금 예금 비율. 그리고 지급 준비율을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하셨죠? K 플러스 G분의 K 플러스 1로 계산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모든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현금을 하나도 가지고 다니지 않겠다. 얼마만큼 뻥튀기가 되죠? Z분의 1만큼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현금이 늘어나게 되면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외우기 쉽죠? 예.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문제를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본원 통화는 현금과 지급 준비금이다. 이건 변화가 없어. 이건 변화가 없어. 그런데 여기를 잘 볼게요. 여기를 어떻게 보냐면 통화, 그렇죠? 통화 중에는 하나는 현금으로 가고 하나는 예금으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현금의 크기만큼 있는 거고 1 세타라는 것은 예금의 크기만큼 있는 거예요. 예금의 크기만큼. 그럼 다시 이 수식을 넣게 됩니다. 그럼 본원 통화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건 현금이니까 현금의 크기가 있구나. 그런데 현금이 아닌 것들은 무언가 일정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만들고 있어야 돼. 따라서 여기에 지급준비율만큼은 본원 통화 중에 일부로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 M 묶어내면 잘 보세요. 이제 현금 예금 비율로 표현한다면 통화량은 얼만큼 뻥튀기 된다? 바로 이렇게요. 요거 현금 통화 비율입니다. 현금 예금 비율이 아니에요. 현금 통화라고 했습니다. 아까 M하고 세타 M이라고 했으니까 현금 통화. 현금 예금 아닙니다. 현금 통화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아닌 놈들 중에는 지급 준비율이 붙고 여기에 숫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게 지금 문제를 푸는 원리입니다. 왜냐면 문제 한번 볼까요? 키워드 봤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화폐 M2네? 이거 지금까지는 M이라고 했잖아. 뭔가 꼬아놨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꼬아놨는지 보세요. 현금.
요금을 예금, 저축성 예금. 그렇지요? 근데 어차피 여기도 예금이고 여기도 예금이야. 그러면 현금 예금 비율로 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현금 통화 비율로 가는 겁니다. 현금 통화 비율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숫자들 잘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은행의 지급 준비율은 요금을 예금과 저축성 예금의 동일하게 10%니까 두 개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한번 가봅시다. 현금 예금 비율로 해도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여기에는 지금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예. 왜냐면 여기 보세요. 예금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지급 준비율인데 예금분에 현금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요걸 사실은 뭐 요렇게 해도 되겠지요. 어떻게 요거 75% 25 해서 문제를 푸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두 번째 통화 성수를 이용합니다. 여기 뭘 써야 된다고요? 현금 통화 비율입니다. 현금 통화 비율. 현금 통화 비율. 그리고 이건 지급 준비율입니다. 그리고 뒤에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금을 빼면 되는 거니까 1-세타. 그렇죠? 0.25.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13분의 4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13분의 40. 자, 그러면 쏙 가게 되면 자, 여기서 했죠? 예. 13분의 40이니까 39면 어떻게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그렇지? 예. 근데 13분의 40에서 13분의 40보다 훨씬 커지면은 숫자가 이렇게 나겠지만, 가장 가까운 건 3.1이 되겠죠? 예, 이렇게 40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